특집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1탄 왕세자 인형 도난 사건. 12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3편의 미스터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1948년에 발표된 단편 엘러리 퀸의 왕세자 인형 도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엘러리 퀸은 필명으로 동갑내기 사촌 형제인 프레더릭 다네이와 맨프레드 리가 협업으로 만들어낸 작가이자 그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탐정 이름이에요. 덕분에 엘러리 퀸은 미스터리 소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이자 탐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왕세자 인형 도난 사건은 애초에 라디오 극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속녀가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경매로 처분해서 고아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기 전에 전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누군가 그 인형을 훔치겠다고 경찰에 예고를 해옵니다. 과연 이 인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범죄의 가장 좋은 예로 꼽히는 왕세자 인형 도난 사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편집자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스토리텔러의 법칙이 있으니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아동 혐오자들은 우리가 아이를 지나치게 많이 등장시킨다고 불평할 것이다. 미리 고백한다. 이것은 인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며 산타클로스, 하물며 도둑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도둑이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대신 석방된 도둑, 바라바 같은 교훈적 인물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은 상냥함과 빛에 편중된다는 점이다. 상냥함은 고아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절대불변의 법칙이, 빛은 항상 그렇듯이 엘러리 퀸이라는 걸출한 영재가 제공하게 된다. 다소 성격이 어두운 독자라면 적어도 시달릴 대로 시달린 퀸 경감의 경우는 어둠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둠은 그 지방을 지배하는 통치자와 그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름은 사탄이 아니라 코머스, 다분히 역설적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원래 코머스는 음주와 향연의 신이므로 지하세계와 흔히 어울릴 성격이 아니다. 엘러리가 코머스란 가상의 적과 씨름할 때 골머리를 앓았던 이유도 바로 이 비연결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범함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인 니키 포터가 일반인이 바로 이해할 만한 곳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기 전까지는 엘러리도 공연히 헛바퀴만 돌려댔던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코머스에게는 치욕적이게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175주년판 6권 262쪽 비면에 콜렙과 다마시 사이에서 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머스란 이름의 프랑스인 마술사는 1789년 런던에서 자신의 아내를 테이블 위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내의 업적이든 남편의 재주든 거울의 도움 없이 해낸 것처럼 보였다. 엘러리는 그 어두운 적수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사실까지 추적하다가 일순간 그의 주변으로 빛이 터져나와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며 벅찬 감격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혼돈이다.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죽은 인물에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입슨 양이 처음부터 죽은 인물은 아니었다. 78년 동안 살았으며 숨을 거칠게 쉬는 편이었다. 입슨 양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아주 활동적이고 작은 사람이었다.
입슨 양의 아버지는 중서부에 있는 작은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였다. 입슨 교수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여느 그리스어 교수들과 달리 그는 그리스인 그리스어 교수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미틀리니 섬 폴리크니토스 안에 있는 제라시모스 아가모스 입실로노몬이었다. 그곳은 입슨 교수가 딴짓을 할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인용구, 사랑받고 노래로 칭송되는 타오르는 사포의 땅이 가리키는 바로 그 장소였다. 입슨 교수는 그리스의 이상을, 즉 모든 것들에 깃든 무절제함을 진심으로 믿었다. 교수는 태생과 문화적 배경 덕분에 아버지 되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원통하게도 입슨 부인의 번식력은 그녀의 주된 수입원인 양계장 마당에만 국한되었다. 교수는 어린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내를 동정하면서도 그리스 핑계를 댔다. 그러니 교수는 그들 사이에서 생긴 딸을 생물학적 기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입슨 부인은 계속 혼란만 겪다가 이른 나이에 죽었다. 이제 교수는 그의 가엾은 어린 딸을 외가 쪽 친척 중 욕심 많은 장로교 교인 주쿠스에게 맡기고 자신은 캔자스시 연예인들과 신나게 놀았다. 교수가 현학적이고 멋들어진 편지로 루크럼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보낼 때를 제외하고 어린 입슨 양이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은 것은 40년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번뿐이었다. 그때 교수는 딸의 소장품 목록에 추가할 만한 3,000년 이상 된 그리스산 테라코타 인형을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입슨 양은 그것이 이유 없이 사라졌을 테니 브루클린 박물관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묘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친절하게 보일 때라도 두렵다. 입슨 양의 인형들은 우아함이 있었다. 그녀가 태어나자 한때는 다정했던 교수는 다산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딸에게 키테레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는 신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다산 숭배자인 교수가 아내의 차가운 자궁에 좌절한 것도 모자라 입슨 양 역시 아주 정력이 왕성한 다섯 남편을 매장하고도 평생 불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모든 열정을 다 소진한 후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넓고 공허한 뉴욕의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인형들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애매하고도 간절한 미소를 띤 부드럽고 작은 노부인이 되었으니 고전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그것들도 그저 평범한 클레이 인형이었다. 앉아서 미소를 짓는 빌리캔 인형, 볼이 빨갛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인형 큐피, 독일 태생의 캐시 크루즈가 만든 인형 브랜드 캐시 크루즈, 1928년 처음 생산된 단단한 조립인형 패시, 신문 만화에 나오는 폭시 그랜파를 인쇄한 천인형 폭시 그랜파 등등. 그러나 입슨 양은 더 많은 인형을 갖고 싶었고 오래된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다. 입슨 양은 파라오의 땅으로 가서 얇은 널판지 인형 2점을 가져왔다. 널판지에 사람의 형상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인형으로 다리는 없었다. 그래야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그 인형은 어떤 감정가라도 현존하는 고대 이집트 패들 인형의 가장 훌륭한 견본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인정할 만한 물건이었다. 입슨 양은 레티샤 펜 인형의 조상을 찾아냈다. 레티샤 펜 인형은 레티샤의 아버지 윌리엄 펜이 어린 딸의 놀이 상대로 선물하기 위해 1699년에 영국에서 필라델피아로 가져온 것으로 입슨 양의 조상격인 인형을 발견할 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형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입슨 양이 발견한 인형은 벨벳 옷을 입고 무뚝뚝한 나무 심장을 가진 어린 아가씨였는데 신대륙에서 태어난 첫 영국 아이 버지니아 데어에게 윌터 롤리경이 보낸 것이었다. 그 아이가 158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스미소니언마저도 입슨 양의 업적에는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노부인의 선반 위 판유리 케이스에는 다 자란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천여 개의 인형과 여러 값비싼 인형이 있었다. 14세기 프랑스에서 온 화려한 아기 인형에서부터 오렌지 자유주 핑고 부족의 성스러운 인형, 고대 일본의 사스마 종이 인형과 궁중 인형, 이집트 수단의 반짝거리는 눈 인형 칼리파, 스웨덴의 자작나무 껍질 인형, 호피족의 카츠나 인형, 에스키모의 메머드 이빨 인형, 치페와의 깃털 인형, 고대 중국의 구르는 인형, 콥트의 뼈 인형, 다이애나에게 봉헌된 로마 인형, 마담 기요틴이 거리를 쓸어버리기 전 페르시아 멋쟁이들의 길거리 장난감이었던 펜틴 인형, 성스러운 가족을 표방하는 기독교 놀이방의 초창기 인형 등은 입슨 양의 수많은 수집품들 중 사소한 몇 가지일 뿐이다. 입슨 양은 판지 인형, 동물 피부 인형, 실패로 만든 인형, 개 집게발 인형, 달걀 껍데기 인형, 옥수수 껍질 인형, 봉제 인형, 이끼가 달린 솔방울 인형, 스타킹 인형, 스피크 도자기 인형, 비스크 도자기 인형, 야자수 잎으로 만든 인형, 혼용지 인형, 심지어 콩 꼬투리로 만든 인형까지 가지고 있었다. 1미터나 되는 인형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작아서 입슨 양의 황금 골무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다. 입슨 양의 소지품은 세기를 아울렀고 역사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몬테수마나 빅토리아나 요즘필드의 전설적인 장난감이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소장품도 입슨 양의 소장품엔 견질 수 없었으며 사우스 켄싱턴, 옛 부쿠레슈티에 있는 왕궁, 마법에 걸린 어린 소녀들의 꿈속 어디에도 이보다 더 위대한 인형 컬렉션은 없었다. 인형 컬렉션은 아테네식 기둥으로 받쳐 시골 사람처럼 튼튼하고 온통 도금냥 꽃이 뒤덮인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컬렉션은 우리를 몇 년 전 12월 23일에 존 서머셋 본들링 변호사가 퀸의 거처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인도한다. 12월 23일은 일반적으로 퀸 부자를 찾아가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리처드 퀸 경감은 크리스마스를 구식으로 즐기는 타입이었다. 칠면조 뱃속을 채우기 위해 22시간이나 들여 재료를 다듬고 가까운 식료품 가게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을 발품을 팔아 마련하곤 했다. 그리고 엘러리는 선물 포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부터 특이한 포장지와 멋진 리본과 감각적인 스티커를 찾느라 탐정으로의 천재성을 모조리 동원한다. 그리고도 마지막 이틀은 온갖 기교를 부려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아낌없이 바친다. 그래서 존 S. 본들링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퀸 경감은 바비큐 앞치마를 두르고 핀제르브를 팔꿈치까지 묻힌 채 주방에 있었고, 엘러리는 서재문을 꽁꽁 닫고서 반짝거리는 금속성 후쿠시아 포장지와 짙은 황록색 무아래 리본과 솔방울로 비밀 교향곡을 작곡하듯 포장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니키가 본들링 변호사만큼 깔축없이 생긴 명함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경감님을 안다고 하셨죠, 본들링 씨. 제3 변호사 본들링이라고 전해줘요. 본들링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파크로라고 하면 알 겁니다. 변호사님 때문에 경감님의 요리를 망쳐도 전 몰라요. 지극 정성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니키가 퀸 경감을 부르러 갔다. 니키가 간 사이에 서재문이 소리 없이 삐죽 열렸다. 그 틈으로 의심에 찬 눈이 밖을 살폈다. 놀라지 마세요. 틈 사이로 빠져나온 뒤 문을 급히 잠그며 눈동자의 주인이 말했다. 애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애들은 그냥 애들이니까요. 애들? 아, 당신이 엘러리 퀸이로군요. 그렇죠? 본들링 변호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요? 애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고아, 인형, 그런 것들에요. 본들링 씨가 무척 성가시게 계속 말을 늘어놓았다. 그런 것 같군요.
그거 말고도 더 많겠죠. 여기 당신 아버지가 오시네요. 퀸 경감님. 본들링 씨. 노신사가 무심코 방문객에 손을 쥐고 흔들었다. 누가 올라올 거라고 사무실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여기 손수건, 칠면조 간이 좀 묻었네요. 제 아들 아시죠? 여기는 아들의 비서 보토양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경감님, 저는 키테레이아 입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들링 씨. 엘러리가 말했다. 키테레이아 입슨이라. 경감이 미간을 찌푸렸다. 맞아요. 최근에 죽었죠. 제게 인장품을 처리하라는 큰 숙제를 남겼어요. 본들링 씨가 씁쓸한 투로 말했다. 뭐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열쇠를 만지작거렸던 엘러리가 물었다. 인형과 소장품 합쳐서 인장품, 입슨 양이 만든 단어입니다. 엘러리가 열쇠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안락의자로 슬렁슬렁 걸어갔다. 이거 여기 내려놔요? 니키가 한숨을 쉬었다. 인장품이라. 엘러리가 말했다. 무려 30년 동안 모은 겁니다. 인형을 말이죠. 니키, 거기 내려놔. 자, 본들링 씨.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유언의 인장품을 경매로 판매하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수익금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라고 했고요. 새해가 되는 대로 경매를 열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짜증을 냈다. 인형과 고아들이라. 경감이 자바섬의 검은 후추와 시골 신사가 그려진 시즈닝 솔트를 생각하며 건성으로 말했다. 너무 멋져요. 니키가 활짝 웃었다. 본들링 씨의 말투가 다소 부드러워졌다. 대리인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분명 그렇긴 합니다. 나는 9년 동안 불평 한마디 듣지 않고 재산을 관리해왔죠. 그런데 이 입금을 전부 그 빌어먹을 아비 없는 애들한테 줘버리겠다니.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날 빌사이크스로 생각할 겁니다. 내 칠면조. 경감은 또 시작이었다. 인형들을 모두 카탈로그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것들을 팔 시장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개인 소지품 몇 개를 빼면 인장품이 입슨 양의 전 재산입니다. 땡전 한 푼까지 모조리 거기에 박아 넣은 셈이죠. 어쨌든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 아닙니까? 엘러리가 이의를 제기했다. 누구 말입니까, 퀸 씨? 박물관에서는 항상 그런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기를 원합니다. 고아들은 그걸 판 돈이 이틀 동안 풍선껌이나 실컷 씹을 정도라고나 생각할 거고요. 딱 하나를 제외하면요. 그 물건은 어떤 겁니까, 본들링 씨? 874번입니다. 이거죠. 874번이라. 본들링이 큰 코트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두꺼운 카다로그에 실린 설명을 퀸 경감이 더듬더듬 읽었다. 왕세자 인형 희귀함. 상아색으로 된 20cm 크기의 어릴 적 왕자 형상. 궁중복 차림. 진프 머민 양단. 벨벳. 예복에 착용하는 황금 거미. 허리에 장식됨. 파란색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왕관. 무게가 대략 49캐럿. 몇 캐럿이라고요? 니키가 놀라서 소리쳤다. 남아프리카의 희망과 별보다 더 크네요. 엘러리도 모종의 흥분에 차서 말했다. 감정가가... 아버지 퀸 경감이 계속 설명을 읽어나갔다. 100만 달러로군요. 비싼 인형이네요. 터무니없이 비싼
아니, 매우 정교한 이 왕실 인형은 1789년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죽은 형을 대신해 왕세자가 된 그의 둘째 아들 루이 샤를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의 어린 왕세자는 상켈로트의 구금당에 있는 동안 왕당파들에 의해 루이 17세로 추대되었다. 당시 그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로맨틱하고 역사적인 물건이다. 경감이 계속 읽어 내려갔다. 몰락한 왕세자군요. 엘러리가 중얼거렸다. 본들링 씨, 이거 진품입니까? 전 변호사입니다. 골동품 전문가가 아니라. 방문객이 발끈했다. 각종 서류가 동봉되어 있긴 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페 왕조와 친하게 지낸 영국 여배우 레이디 샬롯 애켄스가 프랑스 혁명 중에 프랑스에 머물면서 자필로 쓴 진술서입니다. 혹은 레이디 샬롯의 수중에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퀸 씨? 역사는 어목할지언정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100만 달러짜리 인형이 문제의 핵심이든가 인형 자체가 문제인 것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본들릉 씨가 감탄한 나머지 손가락 관절을 뚝뚝 꺾으며 소리쳤다. 제 몫으로 조금이라도 챙길 여지가 있는 물건은 왕세자 인형뿐입니다. 그런데 입슨 양의 유언으로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키테레이아 입슨 인장품을 레시 백화점 1층에서 공개적으로 선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뇨. 그런데 왜죠? 니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냐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뉴욕에 있는 거짓대들의 오락을 위해서였을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4시 백화점을 통과하는 무식쟁이들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주 독실한 신자인 제 요리사 말로는 마치 아마겟돈 같을 거라고 하더군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그럼 내일이군요. 엘러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청 위험하겠다. 니키가 걱정스럽게 말하더니 곧 얼굴이 환해졌다. 아, 그치만 어쩌면 4시 백화점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본들링 씨.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왜 우리 입승양께서는 이런 이벤트를 수년 동안 무식쟁이 장사꾼 무리와 도모하셨을까요? 그자들은 입승양이 죽은 그날부터 줄곧 내 발 뒤꿈치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데 말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기꾼이란 사기꾼은 죄다 꼬이겠군. 경감이 주방문을 간절히 바라보며 말했다. 고아들은요? 고아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돼요. 니키가 퀸시 부자를 힐난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엘러리가 말했다. 물론 당연하지.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들링 씨. 이제 저는 좀 가서... 퀸 경감님. 번들링 씨가 앞으로 바싹 몸을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엘러리가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일에 악당이 붙었고 본들링 씨는 그게 누군지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말했다. 그런데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야겠네요. 그게 코머스거든요. 코머스? 경감이 소리를 질렀다. 코머스요? 엘러리가 천천히 말했다. 코머스? 그게 누군데요? 니키의 말이었다. 코머스. 그자가 오늘 아침 첫 손님으로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절 미행했었겠죠. 코트도 못 벗고 비서는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밀고 들어와서는 제 책상에 이 카드를 던지더군요. 엘러리가 카드를 집어들었다.
늘 하던 대로군요, 아버지. 그만의 방식이지. 경감이 입술을 움찔거리며 낮게 으르릉댔다. 카드에는 코머스라고밖에는 안 적혀 있는데? 누구? 니키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계속해 보세요, 본들링 씨. 경감이 조바심을 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본들링이 낡은 손수건으로 뺨을 닦으며 말했다. 자기가 내일 4시 백화점으로 왕세자의 인형을 훔치러 오겠다고요. 미친놈이네. 니키가 끼어들었다. 본들링 씨, 그 작자의 생김새가 어땠습니까?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턱수염이 듬성듬성했고 억양이 좀 센 외국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무망 중에 당한 일이라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너무 늦었다 싶을 때까지 쫓아갈 생각도 못했죠. 킴 부자가 서로를 보고 프랑스식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늘 그랬지. 경감의 콧구멍 모서리가 푸르죽죽해진 느낌이었다. 참 기이한 일인데 고머스가 모습을 드러내도 사람들은 그의 턱수염과 발음이 어색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군요. 자, 본들링 씨, 고머스가 덤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소장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이프 신탁은행 43번가 지점 금고에 있습니다. 4시 백화점에는 몇 시에 가지고 갈 겁니까? 오늘 저녁에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은행과는 소장품들을 내일 아침 7시 반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진열은 금방이겠네요.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이니까요. 엘러리가 고심해서 말한 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본들링 씨, 인형 전시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전화 주십시오. 경감님,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그래요? 퀸 경감이 신랄하게 말했다. 왜 그자가 훔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들링 변호사가 떠나고 퀸 부자는 머리를 맞댔다. 언제나 그랬듯 말하는 쪽은 주로 엘러리였다. 마침내 경감이 본청에 직통 전화를 하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누가 두 분을 보면 바스티유 감옥을 지키려고 계획을 세우는지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코머스가 누구예요? 우리도 몰라, 니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5년 전쯤부터 활동을 시작했어. 르팽의 위대한 전통을 따르지. 예술품을 훔치는 아주 지능적이고 짓궂은 악당이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조건에서 귀한 물건을 훔치는 일에 각별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변장술의 대가이기도 해서 십수가지 다른 모습으로 출몰하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속임수를 써. 절대 잡히지도 사진에 찍히지도 지문을 남기지도 않아. 아주 창의적이야. 난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위험한 도둑이라고 말하고 싶어. 절대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죠? 니키가 회의적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엘러리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기법을 보면 그가 한 일이란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아르센 리팽처럼 그자도 카드에 코머스라는 이름을 써서 현장에 남겨둬. 왕의 보석을 슬쩍 할 때는 보통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러리가 인상을 썼다. 내가 알기론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자는 이유 없이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 오늘 아침에 본들링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닌가 싶어. 난 그게... 거실 전화가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니키가 엘러리를 보았고 엘러리가 전화기를 보았다.
혹시... 니키가 말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코머스가 연루된 이상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엘러리가 과감하게 말한 후 전화를 받으러 뛰어나갔다. 여보세요? 오랜 친구가 거는 전화라오. 웅숭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코머스라네. 그래, 안녕하쇼? 내일 내가 4시에서 왕세자 인형을 훔치는 것을 막아달라고 본들링 씨가 당신에게 부탁하러 갔을 텐데. 목소리가 유쾌하게 말했다. 본들링이 여기 왔다는 걸 아는군.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고 퀸, 미행했을 뿐이야. 그래, 사건을 맡을 건가? 이봐 코머스, 평소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자네를 잡고 싶어.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 인형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쓰일 아주 중요한 자산이잖아. 그걸 가지고 술래잡기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코머스, 우리가 거절하면 뭐라고 할 건가? 그럼 내일 백화점에서 보자고 하겠네. 내일 어떤가?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하여 12월 24일 이른 아침에 퀸시 부자와 본들링 그리고 니키 포터가 철통처럼 경계가 삼엄한 43번가로 급히 달려가 무장 경호원이 몇 줄이나 서 있는 라이프 신탁은행의 호랑가 시나무로 장식된 창문 앞에 서 있게 된 것이다. 키테레이아 입순의 인장품을 재빨리 실어 나를 장갑 수송차와 은행 입구 사이에는 경호원이 긴 줄을 형성했다. 무자비한 크리스마스 바람을 맞으며 냉담한 얼굴로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 발을 굴리며 지나가던 사람들은 입을 쩍 벌리고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4시에서 교활하게 홍보 전단을 뿌렸군. 비밀을 꼭 지키기로 해놓고 언론에까지 뿌리다니. 대단하다, 크리스마스 정신이여. 퀸씨가 넌더리를 냈다. 어젯밤엔 라디오에서 온통 떠들더니 오늘 아침엔 신문에까지. 본들링 씨가 낑낑거리며 말했다. 그자를 작살내야겠어요. 빨리 저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해. 이봐요. 거기 물러서요. 벨리 경사가 은행 출입구에서 사람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갑 수송차의 산탄총에 포토양이 파랗게 질려 보였다. 니키, 코머스가 4시 백화점에서 왕세자 인형을 훔칠 거라고 미리 우리한테 분명히 통보했어. 그건 수송하는 동안 더 쉽게 인형을 훔치기 위한 말이겠지. 왜 저렇게 꾸물거리지? 에이. 본들링 씨가 벌벌 떨었다. 퀸 경감이 벼랑간 출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뉴욕의 호각 소리가 넘쳐났다. 장관이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리의 무리들은 어릴 때처럼 마음 많은 왕정주의자가 되었다. 뉴욕을 가득 채운 호각 소리 사이에서 토머스 벨리 경사가 퀸 경감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엄호했다. 경찰이 총을 겨누고 퀸 경감이 품에 왕세자 인형을 안고 경호원들이 늘어선 줄 사이로 보도를 가로질러 내려갔다. 엘러리가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장갑 수송차의 문 앞에 나타났다. 본들링 씨, 부두독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아름답네요. 포토양이 반짝이는 눈으로 호흡을 골랐다. 본들링 씨는 더 잘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오, 저게 라디오에서 떠들어대던 인형들이요, 친구들? 어서 꺼져. 왜 그래요, 본들링 씨?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뒤로 물러서. 어이 산타, 뒤로 가라고. 왜 그래요? 호리호리하고 화난 친구. 이런 날에도 동정심이 없구만. 야, 깼다. 이제 좀 제발 가라. 상당히 예쁜 인형일세. 그래,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아가씨?
내시 백화점으로요, 산타님. 그걸 물어보러 왔군. 어쩌나? 아가씨한테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산타의 선물. 기쁘고 기쁘도다. 나한테요? 본들링 씨, 정말 꼭 그래야겠어요? 대중들에겐 아편과 같은 거예요. 저 허풍선이 사기꾼이 당신한테 준 게 뭡니까? 그 핵에 망측한 봉투 안에 든 게 뭐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분명 굉장히 감동적인 게 아니겠어요? 어머, 엘러리한테 쓴 거네. 엘러리! 어딨지? 이 생쥐 같은 사기꾼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산타클로스는? 니키. 무슨 일이야? 산타 옷 입은 남자가 좀 전에 이 봉투를 나한테 줬어요. 엘러리 당신한테 보낸 거예요. 진해하는 엘러리, 날 못 믿어? 난 오늘 4시 상점에서 왕세자 인형을 훔치겠다고 했고 정확히 그곳으로 가져갈 거야. 당신의... 코머스? 그 산타가? 전문가조차 코머스에 맞선 그들의 방어 전략이 기발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내시 백화점 전시팀에서 똑같은 길이로 네 귀퉁이를 연결한 판매 카운터를 준비했다. 아기가 서로 딱 맞아 연결했더니 안이 텅 빈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180cm 높이의 단이 세워졌다. 카운터 위에 플라스틱 케이스가 놓이고 그 안에 입순양의 아가들이 긴 줄을 이루며 펼쳐졌다. 단 꼭대기에는 고급 가구 부서에서 슬쩍 가져온 멋스러운 거대한 오크 의자가 우뚝 세워졌다. 바랄라에서나 볼 법한 장밋빛 원형 왕자 위에는 경찰청 본부의 토마스 벨리 경사가 진홍색 의복과 밝은 표정의 가면, 그리고 구렛나루로 부여받은 임명성에 억지로 감사하며 앉아 있었다. 카운터 밖 약 2m 거리에 있는 6층 뒤편, 미래의 유리집 전시장에서 빌려온 판유리로 감싼 성벽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성벽은 흠도 없이 말끔하게 빛나는 2.5m의 벽과 딱 맞게 연결되었고 두꺼운 유리문이 설치되었다. 문에는 어마어마한 자물쇠가 채워졌으며 열쇠는 퀸씨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감겨 있었다. 오전 8시 54분이었다. 퀸 부자와 니키 포터와 본들링 변호사는 백화점 관리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사법 형사 무리가 내시 백화점 1층에서 직원들의 물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어지간히 된 것 같기는 한데... 마침내 퀸 경감이 중얼거렸다. 맙소사, 유리 칸막이 주변. 사복 차림의 경찰 24명이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하다가 벽 앞 지시된 곳에 자리를 잡고 서서 벨리 경사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벨리 경사도 왕자에서 이들을 노려보았다. 히그스트론과 비고트 문으로. 대기하던 형사 2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이 유리문으로 행군하는 동안 본들링 씨가 경감의 외투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 사람들 다 믿을만 합니까, 퀸 경감님?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코머스가... 본들링 씨가 귀옛말을 했다. 본들링 씨,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됩니다. 퀸 경감이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정의 요원들입니다. 본들링 씨, 내가 직접 뽑았어요. 경감님, 저는 단지 제가... 바버경일. 눈 색깔이 옅은 작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본들링 씨, 이 사람은 제로니모 바버경이로 본청 소속 귀금속 전문가입니다. 엘러리? 엘러리가 왕세자 인형을 외투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면서 말했다. 아버지, 괜찮다면 제가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누군가 와우 하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다. 경위, 내 아들의 손에 있는 인형은 다이아몬드 왕관을 쓴 유명한 왕세자. 만지지 마세요, 경위님. 제발
아무도 만지지 않게 해야 해서요. 엘러리가 말했다. 경감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인형은 비밀 은행 금고에서 방금 이리로 가져왔네. 입슨 양의 재산을 관리하는 본들링 씨 말로는 진품이 확실하다고 하네. 경이, 다이아몬드를 살펴보고 자네 의견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게. 파버 경이가 루페를 꺼냈다. 엘러리가 왕세자 인형을 꽉 잡고 파버는 그것에 손도 대지 않았다. 드디어 전문가가 말했다. 인형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는 진품입니다. 현재 시세라면 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팅도 굉장히 단단한 것 같네요. 고맙네 경이. 자, 모두 위치로. 왕세자 인형을 꽉 찐 엘러리가 성큼성큼 걸어가 유리문을 열었다. 파버라는 사람 말입니다. 본들랭 변호사가 경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경감님, 저 사람 진짜 확실한... 진짜 파버 경이 맞냐고요. 경감이 화를 참았다. 본들랭 씨, 제리 파버는 18년째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진정 좀 하세요. 엘러리가 가까운 카운터를 넘어 험난한 길을 기어왔다. 그리고는 왕세자 인형을 높이 들어 올린 후 울타리 쳐진 바닥을 가로질러 단으로 갔다. 벨리 경사가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경감님,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종일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라고요. 그러나 퀸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구부려 바닥에서 무겁고 작은 거치대 하나를 들어 올렸다. 크로미움으로 만들어진 거치대의 밑바닥은 검은 벨벳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이 거치대를 벨리 경사의 거대한 다리 사이에 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왕세자 인형을 거치대 틈에 세웠다. 이제 카운터를 가로질러 다시 기어나와 유리문을 통과해 열쇠로 문을 잠근 뒤 자신이 한 일을 점검하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왕세자 인형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작은 금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강력한 투광 조명 십수기로부터 쏟아지는 불빛을 받아 호화롭게 반짝였다. 벨리, 절대 인형을 만지면 안 돼. 손가락 하나 대지 마. 퀸 경감이 으름장을 놓았다. 경사가 낮은 한숨을 뱉었다. 자, 이제 근무를 시작해. 군중을 신경 쓰지 말도록. 우리의 임무는 오직 저 인형을 지키는 거니까. 종일 인형에서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돼. 본들링 씨, 이제 만족하십니까? 본들링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엘러리? 퀸 경감이 이제야 미소를 지었다. 저 인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박격포를 쏘거나 마법이나 주술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쇠창살 문을 올리지. 드디어 최후의 심판일이자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쇼핑의 기회인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생기 없는 사람들, 항상 미루적거리는 사람들, 우유부단하거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 마침내 쇼핑에 나서는 날이다. 땅 위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시간 이후에만 내리리니 뒤늦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떠밀려온 사람들에게는 평화도 호의도 없을지니 포토양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유 다툼도 이보다는 더 기독교적일 터였다. 그러나 올해 내시 백화점의 12월 24일에는 예년의 아수라장에다가 날카롭게 소리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더해졌다. 시편에서 다윗 왕이 말씀하사 자기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했지만 이날 입순양의 인형을 둘러싼 것은 궁수가 아니라 권총을 든 형사들이었고 그들의 상당수는 영웅적인 자기 절제로 발포를 겨우 삼가하고 있었다. 1층을 넘쳐 흐르는 인간들의 검은 홍수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전기에 감전된 피라미들처럼 짤짤거렸고
짜증난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찾아다녔으며 신이 난 아이들에게 이리저리 차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저주가 새어나왔다. 진실로 신성함이란 오간데 없었다. 본들릉 변호사는 사납고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에 맞서 외투를 꽁꽁 감싸주고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 종업원을 연기하도록 명령받은 법의 수호자들은 갑옷 하나 입지 못한 채 이 아비규환에 내던져졌다. 밀려드는 인파에도 꼿꼿이 선 그들에게 아이들은 있는 힘껏 인형이다, 인형 주세요 하고 외쳐댔다. 이제 그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마치 남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로렐라이의 비명처럼 변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완강히 버텼다. 그리고 코머스는 좌절했다. 오, 그가 시도를 하긴 했다. 오전 11시 18분에 어린 소년의 손을 잡은 쓰러질 듯한 노인 하나가 헤그스트름 형사에게 유리문을 열어달라고 살살 구슬렸던 것이다. 내 손자가 심각한 근시거든. 문 열어줘야 그 예쁜 인형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헤그스트름 형사가 꺼져 라고 으르렁대자 노인은 어린 소년의 손을 거칠게 놔버리고는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바로 조사해보니 노인이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와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구슬렸음이 밝혀졌다. 랜스 모간스턴이라는 그 어린 소년은 미아 보호소로 보내졌고 이제야 대도가 공격을 개시한 데 모두들 만족했다. 그러나 엘러리 퀸은 아니었다. 그는 어쩐지 어리둥절해 보였다. 니키가 이유를 묻자 엘러리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좀 어설프잖아, 니키. 그답지 않아. 오후 1시 46분에 벨리 경사가 구원 요청을 보내왔다. 이제는 정말 화장실에 가야만 했다. 퀸 경감이 답신을 보냈다. 좋아, 15분 줄게. 우리의 산타 벨리 경사는 단 위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카운터 위를 기어 유리문 안쪽을 황급히 두드렸다. 엘러리 경사를 보내주고는 즉시 문을 닫았다. 붉은 옷을 입은 경사의 모습이 1층 남자 화장실 방향으로 신속히 사라졌다. 왕세자 인형을 연단에 홀로 놔둔 채 경사가 쉬는 동안 퀸 경감은 그날 해야 할 일을 되새기며 부하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벨리가 육체적 본능에 응답하자 즉각 위기가 찾아왔다. 정해진 15분이 다 되어가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30분이 다 지나도록 경사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보좌관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경사가 없다고 보고했다. 곧바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벨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책까지 논의되던 바로 그때 오후 2시 35분에 익숙한 산타 복장을 한 경사가 줄을 비집고 들어와 마스크를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벨리, 어디 갔었어? 퀸 경감이 으르렁댔다. 점심 먹으러 갔었습니다. 경사가 방어적으로 맞받아쳤다. 오늘 내내 훌륭한 군인처럼 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배고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벨리. 경감은 목이 막혀 그저 손을 힘없이 저으며 말했다. 엘러리, 경사를 다시 자리로 돌려보내. 슬슬 끝이 보이는 듯 했다. 언급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은 오후 4시 22분에 일어났다. 얼굴이 붉은 어떤 살찐 여자가 소리쳤다. 멈춰! 도둑이야! 도둑이 내 지갑을 훔쳐갔다! 경찰! 입슨 전시장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이었다. 당장 엘러리가 소리쳤다. 속임수다. 모두 인형에서 눈을 떼지 마. 여자로 변장한 코머스다. 퀸 경감과 허세 형사가 군중을 해치고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여자는 흥분으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머머,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붙잡아? 내 지갑을 훔친 저 도둑놈을 잡아야지. 천만의 코머스.
메이크업을 닦아내시지. 경감이 받아쳤다. 매코마스? 내 이름은 레퍼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봤어. 그놈은 뚱뚱하고 코수염이 있었다고. 천장이 울릴 정도로 여자가 크게 말했다. 은밀한 과학적 테스트를 한 니키가 말했다. 경감님, 이분은 여자예요. 확실합니다. 실제로 그는 여자였고 코수염단 뚱뚱한 남자가 코머스였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이 혼란이 코머스에게 왕세자 인형을 훔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바보야, 바보. 앨러리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그러나 퀸 경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틀림없이 코머스가 자기 꼬리를 덥석 물게 만들었어. 이게 그에게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을 거야. 이제 그는 끝이야. 솔직히 전 좀 실망했어요. 니키가 코를 벌른거렸다. 전 왠지 걱정이 드는군요. 앨러리가 말했다. 퀸 경감은 천벌받을 짓을 한 죄인들을 숱하게 겪어와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5시 30분 벨이 울리고 군중이 출입구로 몰려나가기 시작하자 경감이 큰 소리를 빽 내질렀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인형에서 눈 떼지 말고. 백화점이 텅 비었을 때조차도 경계태세가 유지됐다. 예비 인력들이 사람들을 서둘러 내몰고 있었다. 앨러리는 안내소 위에 올라가서 병목 현상을 보며 팔을 흔들었다. 오후 5시 50분 1층에서 벌어진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폐장병들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두 위층에서 올린 마감종에 오도 가도 못하는 피난민들 뿐이었고 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와 줄지어 선 형사들의 조사를 거친 뒤에야 대기 중이던 백화점 직원들에게 나가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6시 5분에는 사람이 훨씬 줄었고 6시 10분에는 그나마도 다 나가고 없었다. 곧이어 직원들도 흩어지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앨러리가 감시초소에서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계산원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벨리 경사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유리문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야 합니다, 경감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앨러리가 뛰어내려가 서둘러 경사를 풀어주었다. 피고트 형사가 야유를 보냈다. 아이들에게 산타놀이 해주러 가는 거야, 벨리? 그 말에 포토양이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경사가 마스크 사이로 선명히 보이도록 입모양으로 욕을 내뱉고는 남자 화장실 쪽으로 쿵쿵 발을 굴리며 걷기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야, 벨리? 경감이 웃으며 물었다. 이 빌어먹을 산타 옷을 어디 가서 좀 벗어야죠. 경사가 돌아와 마스크에 눌린 목소리로 말하고는 동료들의 우려와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사라졌다. 아직도 걱정인가, 퀸군. 경감이 껄껄 웃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앨러리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자, 본들링 씨, 당신의 왕세자 인형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저기 있습니다. 예, 과연... 본들링 변호사가 기쁜 듯 이마를 닦았다. 저 역시 이해된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퀸 씨. 그 도둑놈에 대한 평판이 과장된 게 아니라면... 본들링이 갑자기 경감의 어깨를 와락 움켜잡으며 귓속말했다. 저 사람들 누구죠? 안심하세요, 본들링 씨. 경감이 사람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형들을 다시 은행으로 운반해갈 사람들입니다. 잠깐. 본들링 씨, 왕세자 인형이 금고로 돌아가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물러서게 해요.
앨러리가 본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는 경감과 본들링 씨를 따라 울타리 쳐진 곳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카운터 2개를 한 귀퉁이에 떼어놓고 단으로 기어 올라갔다. 왕세자 인형이 다정하게 그들에게 윙크를 하고 있었다. 그들도 서서 왕세자 인형을 바라보았다. 귀여운 작은 악마. 경감이 말했다. 이제 생각하니 어리석었네요. 종일 그렇게 생각하다니. 본들링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다. 코머스가 분명 계획이 있었을 텐데. 앨러리가 중얼거렸다. 있었지. 노인으로 변장하고 지갑을 뺏기도 했잖아. 경감이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기발한 거 말입니다. 코머스는 항상 기발한 방법을 썼잖아요. 저기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편하게 말했다. 변장은... 앨러리가 계속 낮게 웅얼거렸다. 늘 변장을 했었어요. 은행 앞에선 산타 분장을 한 번 했고 오늘 이 주변에 산타가 있었나요? 벨리뿐이었지. 그리고는...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잠시만요. 본들링 변호사가 매우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왕세자 인형을 응시하고 있었다. 왜요, 본들링 씨? 왜 그러십니까? 앨러리 역시 이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본들링이 말을 더듬었다. 인형을 검은 벨벳 사이에서 끄집어냈다. 안 돼. 이건 왕세자가 아니에요. 가짜, 모조품이라고요. 앨러리의 머릿속에 스위치를 돌리듯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들어왔다. 당신들 중에 산타클로스 뒤에! 앨러리가 으르렁댔다. 누구 말입니까, 퀸씨? 무슨 말 하는 거지? 누구 뒤에 뭐? 앨러리. 퀸 경감은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다. 모르겠어요. 여기 서 있지 마세요. 그를 잡아요. 앨러리가 위아래로 방방 뛰며 소리 질렀다. 내가 좀 전에 여기서 내보낸 사람, 남자 화장실로 간 그 산타! 형사들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앨러리, 니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벨리 경사잖아요. 벨리가 아니었어, 니키. 벨리가 2시 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갔을 때 코머스가 그를 불러세웠어. 벨리의 수염과 마스크를 쓴 그자였다고. 코머스가 오후 내내 단 위에 있었던 거야. 앨러리가 본들링의 소나기에서 왕세자 인형을 빼냈다. 그런데 퀸씨, 그 목소리, 우리한테 말할 때 벨리 경사의 목소리였잖아요. 본들링 변호사가 작게 말했다. 그래요, 앨러리. 이번엔 니키였다. 어제 말했지. 코머스는 흉내에 능하다고. 파버, 아직 여기 있나? 멀리서 멍청이 쳐다보고 있던 보석 전문가가 이미 분명한 듯 고개를 저으며 울타리 안으로 느릿느릿 들어왔다. 경위, 이 다이아몬드를 좀 살펴봐 주세요. 아니, 이게 다이아몬드이긴 한가요? 앨러리가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퀸 경감이 얼굴에서 손을 떼어낸 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제리. 파버 경위가 루페를 통해 눈을 찡그리고 살폈다. 맙소사, 이건 남유리. 그게 뭐라고? 경감의 목소리가 애처로웠다. 여태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저 산타클로스를 데려오게. 퀸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타클로스가 경감에게 끌려왔다. 형사 10수명에게 잡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빨간 옷이 찢기고 바지가 발목에 감겼지만 수염 달린 마스크는 여전히 매단 채 소리를 치며 다가왔다. 말했잖아요. 저는 톰 벨리 경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겨봐요. 그럼 알잖아요. 천만에요. 헤그스트름 형사가
죄수의 팔을 부술 듯 힘을 주며 사납게 말했다. 경감님을 위해 아껴둬야 해서 말이지. 잡아주게. 경감이 낮게 말하더니 코브라처럼 달려들어 산타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겼다. 분명 벨리 경사였다. 내가 몇천 번이나 말했죠. 경사가 두껍고 털 많은 가슴팍을 가로질러 굵고 털 많은 팔로 팔짱을 꼈다. 내 팔을 부수려던 거시기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는 소리쳤다. 내 바지! 포토양이 슬그머니 뒤로 돌자 헤그스트름 형사가 몸을 굽혀 벨리 경사의 바지를 올려주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냉정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엘러리였다. 네? 벨리 경사가 기분 나쁜 듯 대꾸했다. 벨리, 2시간 전에 화장실 갔을 때 혹시 공격당하지 않았나요? 제가 공격당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점심은 혼자 먹으러 갔고요. 맛도 오지게 없더라고요. 오후 내내 인형들 사이에 있던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그럼 누구겠습니까? 자, 친구들, 내 참을성 시험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조용한 경사 앞에서 여러 본청 직원들이 바삐 자초지정을 읊는 동안 리처드 킹 경감이 말했다. 엘러리, 아들아, 도대체 그자가 어떻게 한 걸까? 아버지,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하세. 그러나 이번 12월 24일 저녁의 퀸은 그럴 수 없었다. 그 통탄할 저녁의 퀸이라면 뉴욕 어느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랄랄라 하고 흥얼거리기는커녕 난로에서 타고 있는 거무칙칙한 불이나 우울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아, 그래도 친구는 있다. 많지는 않지만 신중히 고른 손님들이다. 오직 둘, 포토양이 하나요, 벨리 경사가 또 하나. 하지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노래들도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조용한 노래만 틀었다. 당신의 묘실에서 우옵니다. 키테레이아 입순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소. 당신의 왕세자는 고아들의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모든 사라지게 만드는 데 명수인 사악한 자의 마수에 들어있소. 말하는 것도 지쳤다.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고 했고, 말이 너무 많은 자가 죄를 저지른다고 탈무드에 쓰여 있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 핵심에 도달했다. 항목. 경찰본부의 제로니모 파버 경위가 왕세자 인형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보호구역으로 옮겨지기 몇 초 전에 진품 왕세자의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감정했다. 파버 경위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의문. 파버 경위가 거짓말을 했을까? 대답. 파버 경위는 1. 이미 1000번 이상 검증된 정직한 사나이며 2.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이다. 1과 2는 리처드 킹 경감이 자신이 믿는 선지자의 수염에 대고 맹세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의문. 파버 경위가 실수를 했나? 대답. 파버 경위는 보석계에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전문가다. 유리로 된 가짜와 진짜를 판별해낼 줄 안다고 추정해야 옳다. 의문. 그 사람이 진짜 파버 경위였나? 대답. 동일한 선지자의 똑같은 수염을 걸고 맹세코 파버 경위였고 다른 인물일 리 없다. 결론. 그날 아침 4시 백화점이 문을 열기 직전에 파버 경위가 살핀 다이아몬드는 진품 다이아몬드였고 인형도 진품이었으며 엘러리가 직접 손에 들고 유리로 둘러싸인 요새에 가지고 들어가 진짜 벨리 경사의 발 사이에 놓아두었다.
종일, 특히 왕세자가 자리에 놓인 순간부터 가짜로 밝혀지기까지, 즉 이론적으로 가짜 인형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한 시간 동안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토머스 벨리 경사, 일명 산타클로스를 제외하고는. 의문, 벨리 경사가 자신이 훔치거나 코머스와 손잡을 목적으로 울타리에서 나갔을 때 산타 옷에 진품 왕세자 인형을 숨겨서 가져갔을까? 대답, 킴 부자와 포터 양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훈련과 특별한 지시를 받은 수십 명의 사람, 그리고 본들링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벨리 경사는 하루 종일 인형에 손대지 않았다. 결론, 벨리 경사는 훔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왕세자 인형을 훔치지 않았다. 항목, 인형을 주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그 긴 하루 동안 실수나 방해 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고 맹세했다. 게다가 사람이든 기계든 울타리 안에서든 밖에서든 무엇도 인형에 손대지 않았다. 의문, 인간이란 원래 약한 존재건을 그렇게 힘주어 맹세하는 사람들이 틀리지는 않았을까? 피로와 지루함, 기타 등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지는 않았을까? 대답, 물론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우연의 법칙이 작용하여 모두 동시에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질 두 번의 위기에도 앨러리 본인이 계속 왕세자 인형을 주시했노라 증언했고 인형에 접근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항목, 앞서 말한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끝날 무렵 진품 왕세자는 사라지고 가치 없는 복제품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영리해. 마침내 앨러리가 말했다. 환상의 끝판왕이야. 물론 그건 환상이 마법이야. 경감이 끙 신음을 냈다. 집단 체면이에요. 니키 포터의 가정이었다. 착시현상이에요. 경사가 낮게 웅얼거렸다. 2시간 후 앨러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코머스는 가치 없는 왕세자 복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수도 없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글로도 상세히 묘사되고 사진도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형이니 가짜를 준비하긴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어떻게... 그에겐 지겨울 만큼 했어요. 경사가 말했다. 종은 울리는데... 니키가 한숨을 쉬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린 아니네요. 그들이 쭉 쳐져 있는 사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진실의 아버지라 일컬은 시간은 어느새 크리스마스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니키는 깜짝 놀랐다. 오래된 영광의 노래가 자정에 사뿐히 내려앉자 앨러리 눈에서 거대한 빛이 번져나오며 일그러진 얼굴들을 정화시켜 평화가 그곳에 내려앉았고 그 평화가 앨러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앨러리가 고귀한 머리를 뒤로 떨구며 천진한 아이처럼 기쁨에 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요. 벨리 경사가 앨러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들아. 퀸 경감이 안락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는데 전화가 울렸다. 좋아. 앨러리가 환호를 질렀다. 오, 절묘해. 코머스가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을까? 어? 니키. 니키가 전화기를 앨러리에게 건넸다. 전화한 사람이 코머스인지 물어보실 거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코머스. 경감이 몸을 움츠리며 낮게 속삭였다. 코머스. 경사가 차마 말도 다 못 뱉은 억눌린 목소리로 그 이름을 반복했다. 코머스라고? 앨러리가 진심으로 반기듯 말했다. 좋아.
여보세요? 축하하네. 고맙소. 익숙하고 웅순 깊은 목소리가 말했다. 완벽한 게임을 해준데 감사를 표하려고 전화했소. 가장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는 인사도 해야 되겠고. 당신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겠지 물론. 경배해야지. 코모스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리고 고아들도? 그 애들에게도 최고의 덕담을 해줬지.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소, 헬러리. 당신 아파트 문 바깥에 있는 도어 매트를 보시오.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마련한 작은 선물을 갖다 두었소. 퀸 경감과 본들링 변호사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겠소? 앨러리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매트 위에는 멀쩡해 보이는 진품 왕세자 인형이 있었다. 하지만 경멸스러운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했다. 금관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쏙 빠져있던 것이다. 나중에 앨러리가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먹으며 말했다. 그건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대단한 환상들이 모두 그렇듯이 귀중한 물건이 접근 불가능한 울타리 심장부에 놓이고 철저히 검증된 정의 요원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죠. 물건은 절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계를 풀자 어느새 가치 없는 복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굉장해요. 정말 놀라워요. 상상 초월이죠. 실제로 모든 마법이 그렇듯 단 한 사람이라도 경이로움을 무시하고 사실에만 매달렸다면 즉시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 사실을 보는 것을 방해했죠. 그럼 사실은 무엇이냐? 앨러리가 딜 오이피크를 먹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인형이 전시단 위에 놓인 시간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시간 사이에는 아무도 어떤 것도 인형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에 왕세자 인형을 훔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왕세자 인형은 그 외의 시간에 도난당했음이 분명해집니다. 단 위에 놓이기 전에? 아니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진품 왕세자 인형을 울타리 안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 말고는 아무도 인형에 손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파버 경위조차도요. 앨러리가 먹다만 피클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다이아몬드가 남유리라고 파버 경위가 선언하기 전에 나 말고 인형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경감과 경사가 얼떨떨한 표정을 주고받았고 니키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본들링은? 그 사람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니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앨러리가 머스터드를 집어들며 말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본들링 씨가 왕세자 인형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감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아니겠죠. 벨리 경사가 불평했다. 앨러리, 뭔가 잘못 생각하셨겠죠? 니키가 말했다. 본들링 씨가 단에서 인형을 잡았을 때 이미 바꿔치기 된 후였어요. 그가 집어든 건 가치 없는 복제품이었잖아요. 앨러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더 먹으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핵심이었던 거지. 본들링이 집어든 게 가치 없는 복제품이었는지 그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 모자란 사람들처럼 그의 근거 없는 말을 가스펠로 여겼지. 그렇구나. 우리가 인형을 실제로 살펴보지도 않았으니까. 아버지 퀸이 읊조렸다. 앨러리가 음식을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잠시 우리가 멋들어지게 혼란에 빠졌죠. 본들링의 예상대로
저는 사람들에게 얼른 산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사를 붙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형사들은 순간적으로 사기가 꺾였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정신이 멍했고 리키는 지붕이라도 무너진 듯한 얼굴이었고요. 제가 그럴싸한 설명을 지어냈죠. 형사들은 내내 우왕좌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모두들 본들랭이 손에 든 진짜 인형에서 눈을 뗀 틈에 본들랭은 여유롭게 진품을 자기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고 반대편 주머니에서 종일 거기 들어있던 복제품을 꺼냈죠. 제가 그를 다시 돌아봤을 때 본들링 손에 있던 건 복제품이었죠. 이게 환상의 실체입니다. 엘러리가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알아요. 좀 실망스럽다는 건. 그래서 마술사들은 직업 기밀을 철저하게 감추죠. 알면 마법이 풀리니까. 만약 마술사가 자신의 아내가 떨어진 바닥문을 공개했다면 고상하신 런던 청중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머스라는 프랑스 마법사도 테이블 위에서 그의 아내를 사라지게 하는 같은 마법을 쓴 거죠. 훌륭한 속임수는 훌륭한 여인처럼 어두울 때 가장 멋진 법이죠. 경사, 파스트라미 하나 더 줘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찍 먹기엔 참 기이한 음식 같네요. 경사가 손을 내밀며 말하다 말고 갑자기 뚝 멈췄다. 그러다 본들링? 이라 말하고는 머리를 저었다. 이제 범인이 본들링이란 걸 알았으니 다이아몬드를 다시 찾아오는 건 쉽겠네. 아직은 그걸 처리할 시간이 없었을 테지. 시내에 가서 전화를... 아버지 잠시만요. 왜? 경찰견을 풀어서 쫓을 사람이 누굽니까? 뭐? 아버지가 본청에 전화해서 영장을 받고 기타 등등 절차를 밟는다 칩시다. 누구를 잡을 겁니까? 경감은 어안이 벙벙했다. 왜? 본들링이라 하지 않았냐? 엘러리가 피클의 씨를 혀로 발라내며 말했다. 가명을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가명? 본들링이 가명이 있어요? 니키가 말했다. 무슨 가명 말이냐 아들아. 코머스. 코머스? 코머스? 에이, 말도 안 돼. 니키가 커피 한 샷을 스트레이트로 따랐다. 경감의 크리스마스 디너를 위해 훈련 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종일 함께 있던 본들링이 어떻게 코머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코머스는 계속 여기저기서 분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은행 앞에서 편지를 나한테 건넨 산타, 랜스 모건스턴을 납치한 노인, 레퍼티 부인의 지갑을 낚아챈 코스염 기른 뚱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마법은 여간에선 풀리지 않는 법이죠. 몇 분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도난 사건으로 놀린 사람이 코머스 아니었나요? 작은 선물을 보냈다고 말한 사람이 코머스 아니었냐고요. 그러니까 코머스는 본들링이에요. 말씀드렸죠. 코머스는 번듯한 이유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왕채자의 인형을 훔칠 거라는 사실을 코머스가 왜 본들링에게 알렸겠습니까? 본들링은 우리에게 그와 코머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또 다른 자신을 경찰에 밀고까지 한 거죠. 그는 우리가 코머스는 조심하면서 자신은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본들링은 그날 우리에게 3가지 코머스를 보여줬어요. 당연히 공모자들이었죠. 아버지가 추적 끝에 당신이 5년 동안 쫓으신 대도가 알고 보니 파크로에서 신망받는 재산 변호사였고 밤이면 부드러운 신발에 등불을 들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임 번호와 창살 달린 문으로 맞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보다 더 적당한 날은 없을 것 같군요. 옛 영국 속담에
악마는 크리스마스 파이를 변호사의 혀로 만든다 라는 게 있죠. 니키, 파스트라미 좀 건네줘.